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학에서 경력개발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이정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학교에 직접 모이신 학우 여러분들하고 줌을 통해서 접속하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G마켓 창업자로부터 들어보는 창업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창업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 한 90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순서는 끝나고 간단한 인사말, 그 다음에 오늘 특강으로 모시게 된 강사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진행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강사분하고 저하고 대담 형식을 통해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질문과 대답, 마지막으로 맺음말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 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강사분한테 여쭤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간담회 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앞에 종이를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은 적으셔가지고 저 뒤에 우리 진행자분 계시니까 진행자분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줌에 채팅방 기능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달받아서 도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과 대답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손 들고 참석하실 수가 있고, 또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과 대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강으로 오신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벤처 1세대를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특강으로 모신 분들 성함은 김영덕 대표님이십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벤처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창업 1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귀한 분을 모셨는데 이 귀한 분 모셔가지고 제 이야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바로 대표님 통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부산행 기차를 타는데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이게 소개를 받기로는 제 또래 분들이 많은, 저도 50대 이제 중반이 다 돼서 이제 저 또래 분들하고 이런 강연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게 좀 저한테는 좀 특이한 경험이고, 대부분 젊은 친구들 앞에서 강연하는 게 대부분의 강연하는 경우라서 좀 특이한 경험이기도 하고, 나름 안 해본 일이라 되게 긴장이 되네요. 원래 자기 안 해본 일 긴장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제 이정영 교수님 소개 장황하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사람 양력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내용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설명이 필요 없거나 한 줄이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살아온 경험들을 좀 제 또래나 누님이나 형님 아니면 동생뻘 되는 분들 앞에서 솔직하게 편하게 좀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경험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특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질문 리스트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목에서 우리가 제목에서 특강 제목이 G마켓 창업자로부터 들어보는 창업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G마켓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마켓 공동 창업자인데 그 창업을 하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경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는 인터파크라는 회사에 기술 책임자로 일했거든요. 뭐 웹사이트 만들고, 웹사이트가 이제 간단한 건 아니고 상거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실제로 개발자가 한 100명쯤 투입된 큰 프로젝트를 수년 동안 계속 진행하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96년도에. 근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인터넷 쇼핑몰이란 게 판매하는 방식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뿐이지 일하는 방식은 백화점에 하는 거 비슷하더라고요. 백화점 다녀보시면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상품들을 이렇게 판매를 할지 말지 이렇게 심사하고 그걸 뭐 매대에 진열할지 말지 뭐 이런 걸 결정하는 사람들을 보통 MD라고 하거든요. MD라고 하는데 그 인터넷 쇼핑몰인데도 쇼핑몰에 MD가 한 거의 100명 가까이 있었어요. 제품을 일일이 뭐 이렇게 미팅하고 면담해서 제품 팔릴 만한 건지 말 건지를 백화점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인터넷 쇼핑몰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백화점은 사실은 공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이게 뭐 상품을 올릴 뭐 예를 들면 아무리 큰 백화점이라도 뭐 1, 2천 종 정도 이상은 진열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일일이 면담하고 상품을 올려도 되는데 인터넷 쇼핑몰은 사실은 공간이 무한하잖아요. 지금 뭐 큰 쇼핑몰들은 제품 종류만 1000만 종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1000만 종을 일일이 면담해서 올리려니까 이게 시간이 한정이 없는 거예요. 제품도 계속 바뀌는데 그게 제가 이제 기술 책임자를 있으면서 보니까 좀 이상하다. 왜 백화점에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인터넷에서 하지? 이런 의문점이 생겼고 그걸 좀 자동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한 상품을 선정하는 MD 없이 상품을 바로 등록해서 누구나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사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모순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처음에는 G마켓의 처음 약자가 뭔가 하면 우리가 코스닥, 뭐 나스닥 이렇게 하잖아요. 증권거래소처럼 뒤에 닥이 붙잖아요. 닥이 붙는데 이거는 상품의 거래소다라고 생각해서 구스닥이라고 이름을 짓고 사업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제 그렇게 누구나 상품을 지금은 뭐 쿠팡이나 G마켓에서 이제 그 보통은 셀러라고 하는데 상품을 팔고 싶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그냥 사진 찍어서 등록하고 업체 등록하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런 걸 국내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상품들이 수백만 개의 상품들이 단시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에서 시장에서 살 수 없는 물건조차도 쉽게 살 수 있게 만든 기획을 하고 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 일을 하다가 뭔가 좀 불편함이 느껴졌을 때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은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은 뭐 사업가들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보면 자기 일상생활이나 또는 자기가 일하는 과정, 회사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지라는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성공하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질문은 보통 이렇게 동화도 보면은 결혼해가지고 해피하게 잘 살잖아요. 그러면은 G마켓을 공동 창업을 했고 하면은 G마켓이 또 잘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승진하고 해가지고 대표이사가 되고 뭐 그런 꿈을 꿨을지도 모르겠는데 창업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내오신 겁니까? 제가 이제 G마켓 아이디어를 내서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00년도였고 그게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나스닥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코스닥에 비슷한 건데 전 세계 유명한 회사들은 그 증권거래소에 올라와 있거든요.
나스닥이 2006년도에 이제 G마켓이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하고 시가총액이 그때 2006년도 기준으로 한 뭐 1조 몇천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서 그런데 그때 1조면 사실은 국내에서 창업한 회사 중에 그렇게 큰 회사가 없었고 나스닥에 바로 직상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였죠. 2006년에 창업자로서 이제 지분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사내 벤처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작은 지분을 가졌는데 현금으로는 꽤 큰 돈을 벌었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완전 흙수저거든요. 흙수저라 진짜 옛날에는 정말 얼굴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촌스러운 시골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벌고 나니까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이게 나름대로는 일에 좀 몰입하느라고. 근데 2007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된 다음에 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좀 궁금증도 있고 하도 듣기로는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0km 좀 들어가면 이렇게 사막 지역에 그런 세계적인 창업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2007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온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가서 갔을 때에 며칠 뭐 자고 나서 이제 그 집을 얻어서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동터는 역을 이렇게 보는데 야, 시골에 태어나서 정말 출세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미국 침대에서 일어나는 스스로를 깨달으면서 진짜 그 어릴 때 정말 못 살았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래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러면은 G마켓에서 퇴사하시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귀국은 그럼 어떤 계기로 귀국을 하신 거예요? 원래 갔던 계기가 이제 미국에서 투자나 아니면 미국에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뭐 남들한테는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왜냐하면 잘할 자신도 별로 없었고 미국 시장에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은 좀 꽤 하는데 영어는 잘 못해서 자신도 없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 그런 포부가 좀 있었고 근데 막상 이제 가서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가 이제 40 간 넘었을 때인데 또 그 고생을 할 생각을 하니까 사업하면 사실 고생 덩어리거든요. 이게 뭐 집에도 뭐 가족들 잘 돌볼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일하느라고 건강을 돌볼 시간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일하다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가서 좀 편안한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 그거를 다시 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미국 생활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들어오셔서는 롯데로 입사를 하시고 사실은 롯데로 입사한 게 좀 상당히 갭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2번의 창업을 더 했습니다. 한 번은 투자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뭐 그것도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한 거였는데 투자하면서 그 회사를 제가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한 2년 정도 경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엠버즈라는 회사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사업을 창업하고 사실은 뭐 이게 다른 쪽으로 이제 판매하고 회사를 팔고 그만뒀는데 사실은 그 사업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번의 창업은 솔직히 말하면 실패한 케이스로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실패했을까라는 것들을 나름 분석은 해보거든요. 저도. 근데 좀 절실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야지 열심히 일하니까. 지금은 그 아까 디캠프에서 대표로 계시고 그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하고 계신 일의 구체적으로 하는 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사실은 창업계에서는 그 디캠프가 굉장히 유명한데 대부분은 뭐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 유명한 거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디캠프라는 곳은 이제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 은행권이라고 그래서 국내 시중은행 19개가 사실은 기부를 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재단이고 재단의 규모는 8,450억, 굉장히 큰 돈을 모았죠. 큰 돈을 모아서 만든 재단이고 이제 그 재단에서
중점 사업으로 하는 게 이제 디캠프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캠프는 국내 뭐 쉽게 딱 한 줄로 말씀드리면 국내 한국에서 최고로 오래되고 최대로 잘하고 잘하는 창업 지원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 재단이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청년 창업가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그런 창업자들에게 이제 업무 공간도 제공하고 지금은 서울 마포 공덕에 있는 프론트원이라고 한 1,000명 정도의 창업자들의 일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강남 선릉에는 한 130석 정도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다양한 투자사들과 이렇게 협업해서 창업 지원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고 최대의 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일은 뭐 막상 해보니까 재미는 별로 없네요. 이게 사무적인 일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건 창업자들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들어서 같이 고민을 듣고 해결하고 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일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1대1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1대1 멘토링을 지난 한 5년 동안 뭐 연 50에서 많게는 한 100회 정도 했기 때문에 누적으로 하면 한 3,400명 정도의 창업자들하고 이렇게 일종의 컨설팅하고 멘토링을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디캠프라는 곳이 그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에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에만 2군데 있는 것 같고 부산 같은 지방에는 그런 디캠프 사무실이나 그런 기관이 없는 겁니까? 안 그래도 이제 교수님 만나러 오기 전에 이제 부산시 공무원들하고 부산역에서 이제 미팅을 하고 왔는데 부산역에 이제 유라시아 플랫폼이라고 거기에 좀 창업 공간을 만들려는 걸 기획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은 이제 그 회사 중에 미국 회사 중에 구글이라고 있잖아요. 구글에서 거기에 창업센터 같은 걸 뭐 조성하고 있고 저희도 구글은 사실은 시가총액으로 1,000조가 넘죠. 1,000몇백 조가 되는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회사고 저희는 거기 한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재단이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창업 지원 기관이라서 거기에 부산시 중에 부산역에다가 저희도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구글과 경쟁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침에 이제 그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아까 19개 시중은행이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19개 기관 같으면 분명히 부산은행도 있을 텐데 그런 그 혜택은 서울에서만 다 보는 거는 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조속히 우리 대표님께서 좀 힘을 쓰셔가지고 부산이나 대구 이런 지역에도 디캠프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좀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역 유지가 이렇게 압력을 넣으시네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역 협력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 고향은 대구인데 사실은 부산을 더 자주 오거든요. 대구보다. 실제로 제가 롯데그룹에 있을 때는 부산에 이제 저기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부산이 롯데와 같이 공동을 할 때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거기를 세팅하고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가동했고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역에 뭔가를 제대로 하는 게 사실 국가적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산 사업도 그렇게 하려는 저희가 의지가 분명하고 전국적으로 전국에 이제 17곳인가 17곳인가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는데 부산도 있고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지역 그 창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도움을 드리는데 지역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또는 사업적인 관계들을 맺을 때 그냥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 역할을 좀 하려고 이번에 전국 창조센터하고 같이 제가 이제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멘토링도 하고 사업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에서 지금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7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전국 17개 정도 있으니까 그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 또 여기 디캠프에서도 앞으로 그런 창조경제 혁신센터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창업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번 우리 큰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신문에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스타트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개념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스타트업, 미국에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영국 사람들은 스타트업 이렇게 하시고, 한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어떤가요? 요즘 하도 많이 옛날 벤처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벤처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벤처 1세대라고 소개하셨는데, 벤처 기업인이라고 하면 좀 되게 구리더라고요. 저 벤처 기업인입니다. 그러면 되게 구리다 이러는데, 요즘은 요즘 뭐 이렇게 사업하시나요? 그러면 저 스타트업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좀 혁신적이고 팬시해 보인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좀 개념적으로는 좀 팬시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면 2000년대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벤처 비즈니스라고 하고, 실제로 아직도 이제 그런 벤처에 투자하는 투자사들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창업 투자 회사, 벤처 캐피탈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2000년 한 2009년, 8년 뭐 이 정도부터 아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들이 쓰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스타트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스타트업은 벤처는 벤처인데 한국말로 쉽게 설명하면 혁신 창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혁신 창업 또는 혁신 벤처. 혁신 벤처는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해 보면, 뭐 사전적으로는 이제 하이테크,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을 가졌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많이 쓰시니까 모바일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PC 앞에서 이렇게 작업하던 것들을 다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이 모바일 혁명 시대에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 또는 혁신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게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창업이란 게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뭐 갈비탕을 엄청 잘 끓여. 그래서 갈비탕 대박집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진 않죠. 그거는 일종의 뭐라나요? 뭐 좀 미국 애들은 그걸 뭐 스몰 비즈니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인데, 제가 창업은 사실은 뭐 내가 이제 갈비탕을 맛있게 끓이는 거나, 또는 내가 갈비탕 집에서 먹어봤는데 나는 이거 만족 못해. 그래서 내 레시피를 가지고 독특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갈비탕 집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유명한 식당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렇게 창업하는 거나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사업을 해봐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만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나, 생각의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사업을 이렇게 키워가는 방식들이 좀 달라서, 그래서 이제 자영업이나 혁신 창업을 좀 분리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맛있는 갈비탕을 끓여서 열심히 팔고 그것도 잘 판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기대값이라고 있잖아요. 성공할 확률과 내가 성공했을 때 얻는 이익 두 개를 곱하기 하면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기대값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슬픈 일이게도 굉장히 이렇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혁신 창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서 실제로 뭐 투자한 회사 중에 이제 한 10곳 중에 한 곳 정도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투자하는 회사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투자해달라고 하는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20,
30개, 많으면 2, 30개, 많은 또는 더 많으면 한 100군데 중에 하나 투자하거든요. 그렇게 하나 투자한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니까 사실은 그 스타트업 창업자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 성공하거나 또는 뭐 한 200명 중에 한 명이 성공하거나 의미 있게 성공하는 건 망하지 않고 그런 거라서 확률이 사실은 너무 낮아요. 왜냐하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어려운 기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싼 개발자들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갈비탕을 정말 맛있게 끓일 수 있으면 갈비탕을 하는 게 실제로는 돈 벌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되게 말해놓고 나니까 되게 슬프네요. 이걸 창업을 갑자기 하지 말라는 쪽이. 그 스타트업은 그 벤처 기업하고 좀 비슷한 말이고, 벤처 기업은 옛날에 쓰던 용어고, 스타트업은 최근에 쓰는 용어인데, 스타트업은 혁신 창업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갈비탕을 창업한다, 뭐 근처에 PC방을 창업한다, 이런 소자원 창업 같은 거는 뭐 자영업 창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런 그 투자 회사에다가 찾아가면은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100군데 정도 사업 계획서를 받으면은 한 군데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런 투자를 받은 회사도 1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성공한다. 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한 1000개 중에서 하나 정도가 크게 성공하죠. 크게 성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업계에서는 통계는 뭐 10군데 중에 하나가 크게 성공하고 망하지 않는 확률은 뭐 10개 중에 5개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업에서 연명하는 정도면 그냥 내가 직장 다녀서 월급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 정도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의미 있게 크게 성공하는 게 그렇고,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러면 투자자들이 100군데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 투자하면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게 좀 더 투자 검토를 할 만큼 이제 의미 있게 제대로 된 계획서는 한 2,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00개 중에서요? 100개 중에 30, 실제로는 만나보는 건 한 20군데, 30군데를 만나보고 그 중에 한 군데를 투자하죠. 근데 이게 뭐 이메일이나 또는 뭐 이게 출판에 이게 프린트해서 보내오는 것들은 한 100군데 되는데 검토할 만큼 의미 있는 건 한 그 중에 20%에서 30% 정도 되죠. 그 크게 성공한다는 얘기는 그럼 기업이 그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상장해서 한 그 정도를 크게 성공한다는 기준으로 상장할 수도 생각하시는 있고 거예요? 뭐 다른 기업에 파는 M&A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기업에 파는 것도 가능해서 뭐 작게는 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또는 뭐 천억 단위의 M&A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이 성공할 확률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상에 사람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잖아요. 그냥 조금 먹고 작게 벌고 뭐 이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힘들더라도 크게 성공해서 뭐 자기 영향력, 사실은 크게 성공한다는 건 사업에서 이제 돈을 크게 번다는 건 좀 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사실 영향력이 생기고 해볼 수 있는,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게 있어서, 마치 제가 제 기준으로 한 1000억 이상 버는 것들은 정치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끼치는 것 비슷하게 실제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야망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 그 뭐 제가 대략 그 주변의 분들을 보니 제 주변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게 좀 특이한 집단인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에서 2% 정도의 사람들은 그런 야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0명 중에 뭐 10,000명 중이면 몇 명인가요? 100명?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은 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바늘하고 실처럼 등장하는 용어가, 스타트업하면 늘 따라다니는 용어가 생태계라는 용어가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생태계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생각하는 우리 학우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태계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 중요한 건지 한번. 생태계는 원래는 이게 뭐 우리가 사는 이런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 사는 곳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물 세계에도 보면 이 풀이 있고 풀 뜯어 먹는 초식 동물이 있고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작은 육식 동물이 있고 그 모두를 잡아먹는 큰 육식 동물이 있고 그 위에 인간이 있고 이게 이제 이 뭐라고 에코시스템 그걸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업도 똑같이 생태계가 있거든요. 기업이 회사 하나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서 회사를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지탱하려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나중에 회사가 잘 됐을 때 이익금을 챙겨가는 투자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는 고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또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규제를 하는 정부나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런 규제와 그다음에 그것을 또 통제하는 국가 공공기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도 단순히 자기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가 되는 다른 회사도 있고 이렇게 유통을 하려면 제품을 팔아주는 백화점 같은 유통회사도 있고 그래서 회사를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들을 다 생태계라고 하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하면 주로는 이 창업자가 이제 초기에는 고객보다는 이제 투자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 저희처럼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이렇게 지원기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벤처 투자를 해주는 투자사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는 생태계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가 있는데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될 때 스타트업 자체에 대한 회사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에 대한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발달된 곳이 이제 실리콘밸리,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좋은 게 뭔가 하면 그 창업하기에 좋은 전 세계의 인재들이 다 와 있죠. 거기가 스탠포드부터 버클리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의 인재들이 또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가고 있어서 창업을 하면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을 뽑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벤처 캐피탈들이 큰 회사는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나면 투자받을 수 있는 큰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 투자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다른 기업들도 많아서 유통을 하거나 전 세계로 뻗어갈 때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 생태계가 제일 좋다고 하는 거고 한국도 이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희 같은 기관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창투사도 작년 기준으로 거의 200개 정도 생겼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그 벤처 투자가 아까 핵심 창업 관련한 벤처 투자가 누적으로 한 10조 정도 투자가 될 것 같아요. 10조 정도 투자되는데 그게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생태계가 좋아졌다고 하고 그래서 회사를 좀 키워놓으면 그 회사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장을 해야 투자사들도 돈을 버니까 상장하기도 하고 또 상장이 좀 어렵거나 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회사를 통째로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M&A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창업한 다음에 꼭 그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생태계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 네, 다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스타트업 하면은 주로 이제 그런 그 혁신 창업해가지고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고학력인 사람들이 조금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생활 주변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게 옛날에 유명한 그 홈쇼핑에서 많이 팔렸던 한경이 스팀 청소기 같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혁신적인 창업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가정주부였던 분이 청소하는데 너무 불편하네. 이렇게
좀 소글을 섞어 이런 거지 같은 청소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묵은 때를 빼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든 게 스팀 청소기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스팀 다리미도 만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창업자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거창할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페이스북 쓰시나요? 페이스북이라고 이제 SNS 서비스 중에 전 세계 한 20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최대잖아요. 세계 최대의 SNS 서비스를 가진 회사도 처음에는 그 친구가 마크 주커버그라는 친구가 하버드에 다녔죠. 하버드의 학생으로 있는데 그 학교에 이제 예쁜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여학생들 사진들을 가지고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비교하면서 투표하고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서비스로 시작해서 그게 학교 내에서 좀 퍼지다가 이거는 좀 서비스로는 너무 확장성도 없고 그렇게 멋지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변형한 것이 점점점 이렇게 그 시로 확대되고 미국으로 확대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쓰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사업도 처음에는 좀 의외로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뭐 최근에 그 여성 창업자 한 분 중에 한 분은 필리핀에서 떡볶이 팔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꽤 떡볶이로 성공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입니까? 한국 여자,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그 여성분 두 분인데 자매예요, 자매가 그 마닐라에서 떡볶이 장사를 해서 꽤 성공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나도 스타트업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그 친구가 역시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음식이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니 외국 사람들이 김치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면 김치를 그냥 한국 사람처럼 담기는 외국 사람들이 힘들지 않겠냐라고 해서 김치 소스를 만든 거죠. 그걸 뭐 김치 시즈닝이라고 하는데 후춧가루처럼 이렇게 뿌리는 걸 김치 재료를 이렇게 잘 모아서 그걸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이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뭐 양배추 이런 데다가 뿌려서 그냥 뭐 이렇게 양념 뿌리듯이 뿌려가지고 샐러드처럼 먹는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창업을 보면 사실은 창업의 아이디어라는 게 그렇게 뭐 꼭 거창하거나 그렇지만 않은데 그 친구는 대신에 그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원래 김치는 젓갈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요즘은 비건이라고 그래서 식물로 만든 식재료를 쓰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 걸 또 듣고 그럼 비건 식물 재료로만 동물이 들어가지 않는 식재료만 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키려고 하니까 기술이 되게 난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을 내기에. 그래서 영남대인가 어디에 이제 또 식품 영양학 하시는 교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가가지고 이걸 발효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기술을 공동 개발해서 제품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실은 내가 기술이 꼭 없더라도 기술은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에는 또 뭐 연구소가 굉장히 많아요. 연구소들이 근데 국책 연구소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것들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게재하고 그걸 쓰고 싶은 국민이 있으면 신청해서 적절한 계약 조건만 맞으면 굉장히 싸게 줘요. 뭐 예를 들면 기술 개발하는데 100억이 들었다고 하면 그걸 계약해서 쓰는 데는 한 5천만 원만 내면 쓸 수 있는 이게 좀 국책연구기관이니까 아마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잘 찾으면 내 제품 개발하는데 일일이 기술을 다 개발할 필요 없이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기술을 조달하면 되거든요. 기술은 어디나 조달할 수 있다. 사서 쓴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걸 가져다 쓰면 되니까 내가 불편하거나 내 주변이 불편하거나 내 친구나 내 가족이 불편한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저런 게 참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편리하게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기획을 해보시면 괜찮아요. 그냥 기획이라는 게 복잡한 건 아니고 이렇게 쭉 생각나는 대로 계속 쓰다 보면 정리가 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훈련해 보시면 사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런 스타트업으로서 창업이라는 게 아주 처음부터 거창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게 아니고 조그만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이런 불편함을 잘 관찰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은 찾아보면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소를 잘 활용하면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게 이런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는 거, 또 기술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고 찾아보면은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그 진행하는 도중에 질문이 우리 학우님들한테 질문이 몇 개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우리 아까 김 대표님께서 은행 그 청년재단 쪽에서 일을 하시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이 청년이라고 하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또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도 벤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장년층에 대해서도 한번 지원하실 계획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 또는 뭐 세금으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공무원들이 그 청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하더라고요. 그게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걸 표 때문인지. 그래서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또는 뭐 이런 정부의 중앙 부처에서는 항상 청년 창업하면 39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9세하고 40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45세하고 39세나 뭐 저희 형은 60이 다 됐는데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우리 형이 볼리 났죠. 그러니까 뭐 60이 돼도 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만난 뭐 19세 창업자는 19세인데 60만큼 철이 든 친구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뭐 약도 좋아지고 이래서 늙어도 별로 그렇게 노화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뭐 말하고 나니까 좀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그죠? 39세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기준인데, 정부에서 뭐 하는 건 보통은 청년 기준이 39세이긴 해요. 근데 저희 같은 재단은 그런 기준이 정말 절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창업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실제로 한 45세에서 55세 사이가 가장 크게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보면 역시 인생의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물론 뭐 나태하게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영업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이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45에서 50세가 성공 확률이 높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고,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역시 사실 그 나이대가 실제로 성공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만났던 분 중에는 진짜 그분 한 70세쯤 됐는데 완전히 백발의 백인 분이었는데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창업한 스토리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저희 이제 마포 공덕동에 가면 프론트원이라는 그 입주 공간에도 한 50대 후반의 분부터 연배 많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로는 40대 초중반이 또 꽤 있고, 50대 넘는 분들도 전체 비율로는 한 10%에서 한 15%쯤 되는 것 같고, 또 아예 어린 20대도 한 10에서 15% 있고, 중간에 이제 30, 40, 50 요 사이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청년은 별로 의미가, 저희는 사실은 제한을 두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이 말하는 법적으로는 보통 청년은 39세까지라고 하는데, 그 재단 디캠프나 재단에서는 따로 생물학적인 나이는 구분 없이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창업을 희망하면은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입주도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인 거죠.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말씀은 동일한 청년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도 청년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청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보면 45세부터 한 50세 사이 정도가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KFC란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있잖아요. 그 창업자도 무수히 많은 실패를 하고 결국 60이 넘어서 창업해서 성공한 케이스니까 이런 창업하는 데는 사실은 이런 법적인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그 중요하냐, 그걸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분이 질문하셨던 청년이라고 하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 39세인데 이 재단에서는 그런 법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은 한번 이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구현을 좀 하면 예. 이제 정부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청년 창업 이렇게 하니까 저희 같은 기관에 이런 데서 그런 나이 제한 없앱시다라고 하니까 또 만든 게 이제 청장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제한이 없는데 그거 진짜 정말 정치인들이 하는 건 좀 웃기긴 해요. 그게 청와대 청원이라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39세만 청년이냐 40이면 청년이 아니냐 뭐 이런.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실제로 좀 사업을 해보고 싶고 창업 아이디어도 있으신 분도 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이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창업하려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창업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이디어가 있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근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디어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을 때 좀 뭐 창업 자금이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교수님 역시 돈에 밝으시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있어야 되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 뭐 동업자가 되거나 뭐 동업자가 좋죠. 근데 한국에서는 동업하면 원수된다고 원수된다고 하니까 그 어렵긴 한데 하여튼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있긴 했어요. 3명이 공동 창업한 경우에 성공 확률이 제일 높다. 3명이세요? 예, 예. 3명, 저는 3명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나는 영업을 잘하는데 제품 개발은 잘 못하잖아. 그럼 제품 개발 잘하는 친구. 또 아까 이제 돈을 빌리거나 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남 앞에서 이제 말 잘하고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또는 돈을 잘 구해오는 사람. 우리는 뭐 보통 그걸 CFO라고 하는데 파이낸스 관련한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한 두세 명이 뭉치기도 하고 또 내가 제품 개발을 잘하는 기술자면 그걸 잘 파는 유통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같이 결합하면 잘 되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려면 역시 인사나 이런 거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처럼 뭐 공대 나와서 막 이렇게 좀 더 너무 논리적으로 살던 사람하고 교수님처럼 사람 좋은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잘 하시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공감대를 만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창업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런 게 참 불편한데 이런 게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나라도 만들어야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가짐과 아이템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그게 필요한 창업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제품을 만들고 일단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아이디어에 뭐 구현한 아주 기본적인 뭐 웹사이트든 이런 게 있어야지 투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같이 일할 수 있는 공동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좀 있어줘야 이 만들 때 좋죠. 근데 이제 창업을 하면 옛날에는 좀 주의하실 것들이 좀 있는데 초기에 투자를 이렇게 받잖아요. 투자를 받으면 옛날에는 돈이 귀하던 때라서 내가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투자할 때 한 개발하는데 얼마 들어? 뭐 그러면 한 3천만 원 듭니다.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해 주면서 회사의 주식의 한 30% 가져가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심지어는 5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그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이나 또는 아까 말한 창투사 이런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 받을 때 그런 구조가 되면 나중에 투자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처음 투자 받을 때는 가능하면 초기에 이렇게 초기 자금을 투자해 주는 사람한테는 한 10% 이내의 지분을 주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투자를 안 받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근데 투자를 막 한 몇천만 원 가지고 내가 나중에 한 1,000억, 잘 되면 크게 성공하면 1,000억 정도 벌 수 있는 큰 회사가 될 것 같은데, 초기에 3천만 원 받고 지분을 막 20, 30%나 막 50% 이렇게 주고 나면 나중에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거의 못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이제 초기에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자본 창업이나 이제 자영업 창업이 아니라 좀 혁신 창업의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뭐 여기 부산 같으면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또는 여기가 뭐 테크노파크 이런 기존의 옛날 이렇게 창업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이렇게 전화해 보셔가지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누구한테 좀 뭐 조언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런 데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상담을 좀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 받을 때는 지분율은 이렇게 하시고, 동업자와의 관계는 뭐 어떤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좀 조언을 받으시면 좋은데, 한국 속담에 동업하면 원수된다 이런 것처럼 이제 동업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사업을 할 때 좀 안 좋은 습관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야 우리 나중에 잘 되면 똑같이 나누자. 근데 그러면 한 명이라도 계약서 쓰자 이러면 너 나 못 믿냐? 뭐 이러잖아요. 비즈니스 세계에는 아버지도 못 믿는다. 아버지나 형제 자매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뭐 성경에 뭐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근데 저도 이제 벤처기업가들 많이 만나 보면 초기에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선후배 사이에 공동 창업하거든요. 근데 정영이 형 계약 씁시다 그러면 정영이 형님이 야 너 나 못 믿냐? 뭐 이러면 형 믿죠. 그러면 그럼 나 믿고 그냥 가자. 이러면 또 술 한잔 마시면 넘어가거든요. 넘어갔는데 그게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회사가 커요. 그래서 이제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이정현 교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회사가 100억 좀 됐는데 원래는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식의 대부분은 이정현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런 이정현 교수님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10억이 넘으면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회사가 20억이 됐는데 그때 고민하다가 그냥 다음에 하자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사가 더 커져가지고 한 100억쯤 되면 그럼 뭐 형 왜 지난번에 우리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제 와서 어떻게 나누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100억이 됐기 때문에 이정현 교수님의 사모님 되시는 형수님이나 또는 형제분들이 야 생판 남인데 계약서도 안 썼는데 왜 그 약속을 지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은 10억이 넘으면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업가로서 굉장히 좋은 품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말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런 문화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도 없기 때문에 동업을 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도 법적 요건이 되도록 하고 정인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 필요하면 공정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나중에 혹시라도 성공했을 때 깨지거든요. 성공했을 때 동업자의 관계가 깨지는데 실패하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건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돈독한 우정만 남기 때문에 괜찮은데 성공하면 진짜 원수가 돼요. 그래서 동업자 관계가 되면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는 게 좋고,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혁신 창업이든 일반적인 자영업을 하시든 계약서를 대충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하고 사업 안 해요. 왜냐하면 서로 계속 시험에 들고 계속 일을 열심히 하다가 혹시라도 저 친구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지?
근데 그 1억일 때는 괜찮은데 한 10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막 뒷골이 땡기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 자체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써라. 뭐 이런. 지금이라도 혹시 주변에 거래하시는데 계약서 안 쓰거나 차용증을 잘 안 쓰는 사람들은 관계를 끊으시는 게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김 대표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도 만들고 사람도 모아야 되고 자금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모으려면 벤처 캐피탈 가서 돈을 이제 자금을 유치를 하잖아요. 자금을 유치하는데 사업 초창기니까 내가 돈을 받는 대신에 내 지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때 너무 많은 지분을 주게 되면은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몇 차례 더 지분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초기에 너무 줘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넘겨줄 지분이 없으니까 내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는 아무리 급해도 10% 이상은 넘기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각 지방마다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창업 전문기관에 연락을 하면은 도움을 줄 거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비즈니스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창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되시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을 만들었는데 파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제품 그게 인터넷 서비스든 아니면 이제 이런 컵을 만드는 제조업이든 간에 첫 번째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고객. 그냥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을 돈 내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고객과의 관계를 사실은 조금 더 밀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사업할 때 이제 막 이게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처음 만나보면 저한테 뭐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디어 저한테 이제 사업 컨설팅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이 아이디어는 너무 대단한 거라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말을 하셔야지. 근데 너무 대단한 거라서 말은 못하고 그냥 딴 얘기만 막 해요. 그래서 뭘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내 사업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그 저는 망상이라고 보는데 세상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아이디어를 줘봤자 따라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따라하지 않거든요. 따라하면 오히려 기뻐할 일인데 그만큼 내가 시장을 제대로 봤구나 라는 건데 대부분은 정말 그렇게 막 자기 아이디어를 숨기는 분치고 얘기 막상 들어보면 진짜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꽤 성공한 창업자들도 보면 첫 번째 들어봤을 때 아이디어는 대부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지마켓 만들었을 때도 3년 만에 자본 잠식이 돼가지고 아무도 쓰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쓰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그 단계를 거쳐요. 사업을 딱 시작해서 나는 정말 이게 전 세계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인데 막상 제품을 내놓으면 아무도 사지 않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영업해도 그래도 사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진짜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첫 번째 고객을 만나게 되면 진짜 난 필요하네. 그래서 돈 내고 살 거야. 그냥 주는 거 말고. 처음에 만들면 이렇게 뿌려보잖아요. 그거 말고 스스로 찾아와서 자기 돈, 내 돈 내산으로 딱 사는 사람. 이 고객이 정말 소중한데 그 사람은 거의 샅샅이 해부해서 해부라는 게 샅샅이 분석해서 완전히 그 사람 그 첫 번째 고객을 100%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할 때 갈비탕을 팔든지 아니면 첨단 전자기기를 만들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고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이 점점점 빨리 확보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고객을 확보하는 게 너무 지난하고 힘들어요.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년이면 이미 망하고 없겠지만 보통은 한 처음에 제품 내놓고 나면 몇 달 동안은 거의 공치기 때문에 그 막 좌절이 막 오거든요. 근데 그때 동업자가 필요해요. 옆에서 다독여주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돈도 같이 구해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그 기간을 버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할 때도 굉장히 위기도 찾아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명, 그 동업자와 같이 해서 3명, 내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3명을 모으고 3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30명, 30명이 100명, 100명이 다시 300명, 1000명, 거의 3배수로 올라가는 그 단계별로 조직이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인격적으로도 좀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릇이 좀 커져야 돼요. 이게 한 1000명의 직원을 거느리려면 1000명의 직원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10명을 밖에 못 품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사의 주식을 다 팔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사장 자리에 앉히고 나는 대주주이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유연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큰 기업을 만들 수 있죠. 꼭 내가 1000명을 품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 생각의 유연함, 또 어려움을 닥쳤을 때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노력, 그다음에 품성들이 좀 필요한데 질문에 뭐 비슷하게 답은 됐죠. 어려움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실 거니까 안 할게요. 네, 정리하시죠. 두 가지 정도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고객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조직이 커지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조금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첫 번째 고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나중에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를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동업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10명을 그 관리할 때하고 1000명을 관리할 때하고 반면 스트레스가 다르니까 그런 창업자로서 인격적 성장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면은 정리가 되고 깔끔하고 좋네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멘토링 한 사례 보면은 보통 그 연령대가 멘토링 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는 한 40 전후가 많았던 것 같아요. 40 전후. 근데 뭐 많게는 60까지 있고 뭐 어린 친구는 뭐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17살도 있었네요. 고등학교 창업자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선발해서 투자한 회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대표고 그 공동 창업자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을 대표를 시켰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걔는 이렇게 이제 이제 저희가 피칭데이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사업 계획을 쫙 발표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발표를 하는데 보고 있으니까 발표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대표님 발표도 잘하시고 사업 아이템도 되게 좋네요라고 하니까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40쯤 돼 보여가지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서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노안이라 한 40쯤 돼 보였는데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뭐 그러고 넘겼던 기억이 나요.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얼굴이 지금 그대로거든요. 보통 한 40세 전후를 많이 멘토링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나이가 좀 많네요. 저는 한 20대 중반 후반 정도를 많이 멘토링 하신 줄 알았는데 40세 전후가 많으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뭐 남자인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뭐 27, 8세고 직장 생활하면 30 초반이고 그 친구들이 사실은 경험을 좀 더 해야 창업하기에 최적이라서 뭐 한 6, 7년 직장 생활했다고 보면 한 35세쯤 되잖아요. 그때 창업하는 거죠. 그때 창업하고 빨라야 일반적으로는 한 35세쯤 창업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2, 3년 고생하면 제 앞에 와 있죠. 왜냐면 이제 회사도 좀 꾸려봤고 투자 받을 준비도 이제 조금은 돼 있는 상태라서 이제 저같이 이제 전문 투자자들 앞에 나타나면 그때가 이제 38세, 9세 또 그걸 대부분 그건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보통은 40 초반 뭐 이렇게 가고 아예 40대에 창업 준비하신 분들은 뭐 한 50 가까이 돼서 오시고
제 학교 때 굉장히 친한 선배 중에 한 분도 교수님하고 비슷한 연배 분도 지금 10년째 막 제품 개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 앞에 나타나서 제가 진작에 오시지 그랬어요. 왜 10년 동안 개발만 하고. 근데 스타트업이란 게 아까 이제 제가 다른 뭐 설명을 좀 덜 드린 게 있는데 스타트업은 이게 빨리 시장에 내는 거거든요. 내가 제품을 어떤 분들은 제품을 장인 정신으로 완벽해질 때까지 시장에 내놓지 않아. 고객들한테 선보이지 않는다. 이런 고집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 방법론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고 고객은 이미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이란 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도 고객이 원할 때 즉시적으로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 내놓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품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6개월 대충 만들어 가지고 좀 글을 아주 좀 허접하더라도 환경이 스팀 청소기를 처음에는 이게 검명해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지 말고 스팀 청소기를 그냥 어디 스팀 다리미 하나 부품 떼어 가지고 붙이고 앞에 대걸레 하나 붙여 가지고 그렇게 팔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정신이란 게.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제품을 고객들한테 선을 보이고 고객들로부터 이렇게 반응을 보면 고객이 이게 이 밀대걸레는 좀 심한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요? 이게 부직포 같은 걸 얇게 되면 좋겠어라고 이제 고객들이 반응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해서 개발에 적용하면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스타트업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옛날 장인 정신으로 만든 분들은 고객한테 물어보기 전에 몇 년 동안 완벽한 제품을 대걸레를 가지고 만든 거죠. 대걸레가 이렇게 막 거칠고 이러니까 거기를 스팀이 뚫고 나가려면 스팀이 세야 되니까 스팀 또 세게 만들고 막 이랬는데 막상 고객한테 가져가 보면 이게 대걸레 말고 부직포로 해주세요 하는 순간 3년 동안 고생한 게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빨리 선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전제가 내 아이디어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빨리 선보이고 빨리 반응을 보고 부직포로 바꾸고 스팀은 약한 거 해도 되니까 그러면 가격도 훨씬 싸지고 빨리 팔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빨리 나서 매출로부터 이제 연구 개발 자금도 얻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이게 스타트업이 이 사업하는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빨리 시장에 선보여라. 그리고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빨리 이 반응을 받아서 제품 개발을 또 반영해서 개선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면 팔면서 좋은 제품을 완성해 갈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좋은 제품을 완성한 다음에 팔자 이런 거였고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출시하는 것보다도 좀 어설프긴 하지만 빨리 출시를 해서 고객 소비자들의 반응을 봐가지고 제때제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훨씬 낫다 그 말씀인 거죠. 이걸 뭐 영어로는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스타트업 해라 이런.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고 빠르게 출시를 해가지고 고객 반응을 들어보는 그런 방식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재미있나요? 재미있습니까? 네, 우리 지금 제가 이 혼신의 힘을 다 줌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재미있으신지 모르겠네. 우리 학부모님들 질문 한번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어제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떤 업종이 뜨는 창업이 될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 지적을 해주셨어요. 스터디 카페 요새 있잖아요. 스터디 카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그런 질문이 어저께 들어왔었거든요. 어제 질문을 받고 진짜 되게 난처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이걸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찾는 방법을 좀 제가 쓰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업을 코로나처럼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이 외부 환경이 이제 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내가 식당을 하든 아니면 동네 문방구에 지우개를 팔든 외부 환경이 급변할 때는 이거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는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는 식당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작은 그러니까 소상공인, 소자본 창업이라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이렇게 종이를 펴놓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이라는 게 정치가 있죠.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것처럼 옛날에 한 20년 전에 대통령 선거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일시적으로 대통령 선거 다음 해에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그게 부작용이 심하니까 은행에서 대통령 선거 다음에는 긴축을 해서 이자율 높이고 이러면서 돈을 막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정치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 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뭐 아니면 환율이 높아져서 여행객이 뭐 더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요인, 뭐 수출이 잘 된다거나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적인 게 좀 있어요. 지금처럼 뭐 K-팝이 뜨고 뭐 K-컬처 때문에 내년 만약에 코로나가 해소돼서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한국에 올 거라는 특히 부산 같으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회 문화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뭐 기술자 출신인 사람들은 기술의 동향, 기술이 바뀌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 편해져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긴 시간 동안 바뀌어서 못 느낄 정도지만 핸드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냥 이제 PC도 필요 없고 길 가면서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예약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쉽게 됐는데 옛날 같으면 그걸 한 30분, 1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아니면 옛날에 뭐 여기 뭐 무궁화 관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일이 미리 예약해거나 하는데 그 시간 비용이란 게 뭐 몇만 원을 아껴주고 몇 시간을 아껴줬잖아요. 그런 기술 변화들 이런 것들을 내 사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있을 만한 것들을 한번 쭉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근데 스터디 카페면 이제 제일 영향이 큰 게 교육 정책 같은 거잖아요. 정책, 정치 뭐 이런 쪽에 영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쭉 영향 있을 것들을 써보면 가까운 것부터 먼 것 아주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좀 덜 중요한 것들, 크게 상관없을 것 같지만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한번 써보면 그게 세상의 변화가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걸 써서 보는 건 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써서 그냥 머릿속에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이게 아니라 쭉 써보면 그게 글자로 딱 새겨지는 순간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요. 얘는 굉장히 중요하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그걸 쪽지로 만들어서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순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보고 그 중에 나는 꼭 요거는 이 사업하고는 반드시 연관지어서 생각을 계속 해봐야지라는 것들은 항목을 관리하고 있으면 사실 내가 결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머릿속에 이러다가 좀 상태가 좋은 날은 그냥 굉장히 명쾌하게 머릿속에 돌아가다가 또 전날 술 한잔 하시고 이제 머리가 몽롱한 상태에서 하면 이게 좀 몽롱한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판단하는데 중요한 결정인데 그걸 너무 즉흥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일일이 번거롭지만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스터디 카페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솔직히 제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죠. 그리고 저희가 애들이 이미 다 대학을 가가지고 이미 관심이 없죠. 근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런 건 좀 있더라고요. 서울이나 지방에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원격 근무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많아져서 원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재택을 하는데 재택하니까 생산성이 안 오른다고. 그래서 모 대기업들은 뭐 서울 같으면 거점별로 몇 군데 한 4-5군데 만들어서 집 가까운 데 출근해라. 이런 거점 오피스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건 오피스 시장을 많이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스터디 카페는 역시 모르겠네요. 우리 모신 그 김영석 대표님이 점쟁이가 아니니까 이게 뭐 스터디 카페가 맞다, 잘 된다, 안 된다를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힌트를 하나 주시면은 이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문화, 기술 이런 요인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한번 잘 정리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업 가지고는 보면 부부간에 이게 언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많이 하시지 않나요? 막
또 대부분 남자분들은 소리만 지르지 사실은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도 좀 그런데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써서 이렇게 들이대면 그 못 이기겠더라고요. 집사님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다음에 질문 우리 학우님들 질문하셨네요. 상품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청에 특허 신청하고 특허를 받고 나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사업으로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수준 높은 질문인데요. 저도 요즘도 그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일 먼저 특허부터 검색해봐요. 웹사이트에 가면 특허청도 있고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 특허 뭐 하고 아이디어 기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늘을 나는 카메라 뭐 이런 거를 쓰면 그것도 특허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나시면 검색해 보시고 사업 그게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요즘 특허 등록하는데 큰 돈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특허 등록 지원 사업들이 또 공공 정책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등록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조금 실력 있는 변리사를 만나면 특허의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잡아서 남들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끔 이게 만약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특허 전략인데 특허 전략을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처음에 뭐 몇십만 원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만 등록할 수 있는데 변리사가 보고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전문가니까 검색해 보면 또 유사한 게 별로 없고 아주 독특한 독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허가. 근데 그런 게 발견되고 변리사가 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건 조금 더 합시다 그러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특허를 최대한 이렇게 울타리를 크게 쳐놓는 게 나중에 사업하시는데 좋죠. 그리고 사업을 안 하셔도 특허 하나 좀 등록돼 있으면 좀 뿌듯하고 좋아요. 나는 특허 나중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특허증이라고. 특허청장에 직인 딱 금도장 찍혀서 나오는데 자식들한테 보이기도 좋고 아빠는 특허가 있어. 제가 처음에 지마켓에 쌍방향 거래에 관한 뭐 이런 거 특허증 나왔을 때 발명자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기분이 참 좋았던. 저도 이력서 이런 거 쓰다 보니까 이력서에 특허하는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업하는 것보다는 특허를 먼저 내고 하는 게 좋고 특허를 내더라도 돈이 적게 드니까 좁게 내는 것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특허 범위를 넓게 잡아두면은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 때 특허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침해받는 확률이 낮아지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특허를 꼭 내고 하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특허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10번 내면 10번 다 이미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다음에 별로 특허를 저희 막내 아들하고 주로 많이 하는데 아빠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어때? 그러면 제가 야 그 특허 내자 그러면 둘이 막 검색해 봐요. 대부분 있더라고요. 대부분 있더라고요. 역시 세상에 한 100번 하면 한 번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온라인 창업을 시작했을 때 상품 로고나 상세 페이지가 온라인 판매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뭐 아주 잘하면 괜찮은데요. 그냥 조금 잘하거나 못하거나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이제 저도 이제 꽤 팬시한 아이디어나 이런 젊은 창업자들 많이 만나고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창업하는데 만약에 고객분들이 20대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 아들이나 뭐 아들 친구들한테 좀 의뢰해서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게 이제 그 상표 뭐 로고나 또는 상품명 같은 거 지으실 때 이걸 누구한테 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구매자가 뭐 15세 여성이다 이러면 15세 여성한테 물어보고 상품명이나 이런 걸 만드시면 좋고 60대, 65세의 남성분이 주 고객이다 그러면 65세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B급으로 조금 촌스럽게 이름을 짓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이제 상품 로고나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데 비해서 별 효과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기획해서 도식화하거나 이름을 지을 때 단순하게 굉장히 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 생각도 넣고 이게 뭐 삼각형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또 동그라미도 넣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또 창도 하나 꽂아 넣고 이러면 이제 막 이게 누더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웹페이지나 홈페이지 같은 거 기획하거나 디자인하거나 이럴 때 이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요. 빼는 쪽으로 잘하고 아마추어들은 대기업 사장님부터 하는 시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넣으면 나중에 정말 누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게 이 질문에는 상품 로고 같으면 정말 최대한 단순한데 비슷한 게 없으면 제일 좋죠. 우리가 정말 잘 된 로고 중에 나이키 정말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된 게 다잖아요. 그리고 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뭐 페이스북 F가 다잖아. F가 이게 정말 단순한데 단순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아마추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뭐 제품 로고나 이런 것들, 뭐 지역 농협이나 이런 데서 만든 제품 로고 같은 거 보면 사실은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사과도 있고 사과 옆에 다시 뭐 까마귀 한 마리 있고 뭐 까마귀를 둘러싼 뭐 이 나무 맵구를 이러니까 이제 전혀 전달이 안 되는데 그냥 까마귀만 두든지 한입 뱀은 사과만 있든지 거기에 애플 같은 그런 형태의 단순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으실 거면 직접 하시더라도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고 두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보통은 이제 발주한 사람들이 계속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면 남는 건 제일 구린 게 남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준 첫 번째 것들을 그냥 채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보시기에는 되게 좀 단순하고 이게 뭐야? 내가 해도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은 효과가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로고라든지 페이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들이 그냥 자기 아이디어로 하면 그게 사실은 거의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로고나 이런 거 만들 때 가급적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다. 최대한 단순하게 이름도 단순하게 그리고 이름은 세자 네자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 주 고객의 연령대를 감안해 가지고 어떤 게 어필할 것인지 한번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질문이 오니까 이게 대답도 굉장히 좋네요. 앞에 그 특허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특허청에 등록할 때 상품을 특허를 받고 특허가 계속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특허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보통은 20년 정도, 20년 20년 정도 뭐 사업하시기 충분하고요. 예, 그 정도. 20년 정도 특허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표 등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도 상표 중요하고요. 등록. 그러니까 등록이 꼭 특허만 있는 건 아니라서 보통은 옛날에 뭐 남산 원조 돈가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상표 등록이나 그 상호명들을 상표 등록을 제대로 하시는 게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창업 지원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요. 창업 계획서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참 이건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아까 한번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창업 지원 기관의 홈페이지에 가면 또는 중소기업이나 뭐 엔젤 투자협회 이런 데 가면 그 표준화된 포맷이 있긴 있어요. 사업계획서 표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 좀 발표하는 장소에 따라 조금 달라요. 공공기관에 할 때는 공공기관 포맷은 조금 뭐 구리긴 한데 뭐 연역부터 시작해서 옛날 스타일로 하는 게 있고 요즘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쓰는 그런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나 또는 발표 자료를 보면 그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 요지를 이제 좀 최신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아이디어의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 예를 들면 나는 이 대걸레를 만들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나의 이 제품의 미션, 내가 사업을 하는 이런 소명 같은 게 있잖아요. 내 사명.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대걸레를 이게 좀 제가 비유를 드리는 건데 그냥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대걸레가 깨끗하게 만드는데 나는 사람이 사는 실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치를 구현하고 싶어. 이런
내가 추구하는 가치 또는 내 소명, 사명,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내 제품을 그냥 한 줄로 딱 쓸 수 있으면, 이 제품은 집에서 일하시는 주부분들이 무릎 아프지 않고 방바닥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뭐 물걸레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고, 그렇게 이제 뭐 한 줄을 쓸 수 있으면 좋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부의 무릎 관절염을 해결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방바닥을 깨끗하기 위한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아까 내가 생활하면서 되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아,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 그걸 뭐 저희가 뭐 영어로 트러블 슈팅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걸 뭐 그냥 문제 또는 고객의 필요, 뭐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고객이 필요한 것, 이것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으면 좋아요. 나는 뭐를 해결하기 위한 거야. 또는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지향하는 바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의 미션,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해결한 문제를 실제로는 해결한 방법, 그게 이제 제품이잖아요. 나는 대걸레를 기역자로 꺾어서 만들 거야. 라든지 대걸레에서 스팀이 나오게 만들 거야. 라는 그 제품의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 거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대걸레를 렌트를 해서 팔 거냐? 아니면 대걸레를 백화점에 전시해 놓고 팔 거냐? 아니면 대걸레는 공짜로 주고 앞에 부직포만 매번 월 구독료를 내고 뭐 배달해 줄 거냐? 이렇게 그 사업 모델이 있는 거죠. 제가 얼핏 얘기 드렸지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 방법은 꼭 제품을 팔아야만 버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 동업자 및 직원들. 왜냐하면 이 대걸레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나는 지금 예를 들면 갈비탕을 계속 끓이고 있는데 대걸레를 만들겠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신은 갈비탕 전문가인데 갑자기 왜 대걸레냐? 이렇게 하면 투자를 안 해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나는 갈비탕을 잘 끓이지만 갈비탕을 끓이다 보면 스팀을 많이 맞아서 스팀의 효과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스팀을 만드는 불을 잘 때는 뭐 열 관리사는 내 친구 한 명을 영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 투자자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잘 만들겠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가지 아이템이 더 있거든요. 그런 건 표준화된 그런 뭐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서 발표하시는 걸 한번 봐도 좋아요. 그런 건. 유튜브에 뭐 데모데이 이러면 데모데이 수천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이제 잘된 것들 몇 개만 보시면 그런 장표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동영상 보시면서 이제 패턴을 보시면 의외로 되게 단순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림 한 장만 띄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 10페이지에 뭐 한 페이지마다 그림 한두 개만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게 오히려 단순하게 잘 전달이 됩니다. 예, 사업계획서는 그 표준 포맷을 그 지원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포맷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에 한 5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내 아이디어의 가치, 사명, 미션을 한 줄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 이런 아이디어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한 줄로 표시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 네 번째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 다섯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할 것이냐,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인적 역량,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5개 하고 추가로 뭐 한 2-3개 정도를 더 갖춰서 제시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유튜브에 또 좋은 데모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표님이 또 서울 올라가실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가지고 질문은 이 정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업을 직접 해보셨고 또 창업 현장에서 멘토링하는 창업 선배로서 우리 창업을 희망하는 화신사이버대학교 학우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창업이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그 직업인으로서 좀 이렇게 태도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창업자인 경우에 내가 이제 현재는 창업자는 아니지만 창업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사업 아이디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내 이렇게 동기는 나도 지금 하면 굉장히 큰 돈도 벌 수 있고 사업 성공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동기이긴 한데 그걸 한 단계 좀 더 승화시키면 진짜 내가 그 방바닥을 물걸레질을 하다 하면서 이제 무릎을 아파 보면 아 진짜 내 어머님이 되게 힘드셨겠구나 내 와이프가 되게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내가 이런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함으로써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까지 내가 돈 버는 것 이상으로 한 단계 딱 승화되는 순간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하는 분들이 그냥 다들 아 쟤는 돈 많이 벌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돈 버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이나 또는 뭐 인간적인 배신부터 뭐 여러 가지 고달픔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내는 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 굉장히 가졌던 그런 뭐 소명의식이나 또는 나름 굉장히 착한 마음이잖아요. 아, 나 이렇게 굉장히 좋았는데 남들도 좀 쓰게 해볼까? 이렇게 만드는 환경의 스팀 챙쓰기 같은 게 사실은 정말 많은 주부들한테 가사노동의 그런 힘듦을 많이 줄여줬잖아요. 그죠? 줄여주고 최근에 제가 요즘 뭐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 이제 세탁 특공대라고 있는데 그냥 뭐 그 서비스 앱으로 그냥 주문해 놓고 밖에다가 문 앞에 그냥 이렇게 현관 앞에 내놓으면 새벽에 다 수거해 가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집 앞에 딱 배달돼 있고 이래서 세탁소에 가서 맡길 필요도 없고 뭐 세탁 모으는 아저씨들 오면 막 불러가지고 이 세탁 맡길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앱 하나 주문하고 봉투에 사서 밖에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만들었던 친구들은 처음에야 물론 뭐 좋은 아이디어로 돈도 벌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근데 집에서 그 창업자도 자기 와이프의 불편함이나 또는 주변의 불편함, 어머니의 불편함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선한 마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뭐 거창한 사업이든 뭐 아니면 작은 사업이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좀 사소하거나 작은 것들일지라도 사람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건 의외로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업 중에 뭐 매일 쓰시는 사업 중에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사실은 그 전단지를 일일이 수거해가지고 매번 전단지 찍어가지고 그 비싼 종이에 장당 100원이나 하는 그런 것들을 자영업자들이 수백 장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는데 또 몇만 원씩 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사업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웹사이트로 만들고 앱으로 만들어서 그 전단지를 대신하게 하자 이런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이게 매각할 때 뭐 회사 가치가 거의 5조 가까이 됐잖아요. 이게 사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아이디어가 의외로 정말 사람들이 꼭 써야 되는 일, 특히 먹는 것, 입는 것, 그다음에 의식주에 해당되는 것 또는 우리가 문화를 즐기는 거나 이렇게 우리가 사는 데 들어가는 어떤 것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확장성도 있고 사업이 커질 수 있어서 그거를 뭐 내가 불편한 것들을 너무 사소하게 안 느끼시는 것도 굉장히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그 배민처럼 처음에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확장성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먹는 거라든지 의식주 또 즐기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것들은 충분한 창업 아이템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추가로 뭐 궁금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좀 정리를 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꼭 질문, 난 이 질문은 못하면 집에 못 가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대표님 기차 세워놓고 질문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뒤에 마이크 좀 주십시오. 어, 추종자가 많으세요? 아이디어를 내면 주변에서 진짜 아이디어 좋다 그러고. 그럼요. 제2환경이 청소기를 만드시면 되죠. 근데 그거는 진짜 아이디어가 실제로 주부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구매의 주체가 주부들이 많아서 사실은 경제권이 대부분 여성에게 있잖아요, 집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생활의 대부분 기구들을 구매하시거나 쓰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세계적인 창업자들 중에도 여성 창업자들이 수조 원대를 번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일단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디어를 그냥 말로 하시는 것도 주변의 분들한테 지지받으면 좋긴 한데 한번 그냥 쭉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편한데 이건 이렇게 만들면 좋겠고, 그걸 워드 같은 걸로 타이핑해서 쓰면 더더욱 좋아요.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하시듯이, 저도 지금 제 아이디어 한 100몇 개 써놓은 게 있는데 대부분은 특허가 안 됐지만, 근데 그걸 쭉 쓰시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사업들이 보면 첫 번째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김치 삭히듯이 좀 묵히면 그걸 가끔 보면서 거기다가 한 줄 한 줄씩 더 쓰다 보면 그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 아이디어를 첫 번째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제가 질문하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것도 고려해 보시고 또 혼자 가서 생각해 보시다가 거기에 첨삭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쭉 첨삭해서 좀 하다 보면 그게 꽤 그럴듯하게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래서 조금 더 파격적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황당할 정도로 그렇게 쓴 다음에 그걸 계속 한두 달 괜찮은 처음에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는 그렇게 쓰다 보면 별거 아니네 그래서 나중에 지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중 10개 중에 한 7, 8개는 지울 거고 한두 개가 남을 거잖아요. 남으면 그걸 계속 이렇게 구체화해 보면 좋죠. 아이디어는 이렇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그러면 제품은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라고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만들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하고 얘기하다가 또 좋은 아이디어 받아서 그걸 또 변형해서 좀 넣다 보면 그렇게 한 대여섯 번의 과정을 거치면 꽤 그럴듯한 아이디어가 됐는데 그때쯤 특허 같은 거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아요. 그 정도까지 가면. 그래서 검색해 봤는데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면 할 수 없고 안 돼 있으면 그거 등록하고 이름이 되게 좋거나 제품 구성이 좋으면 상표 등록 같은 것도 좀 큰 돈 안 드니까 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해서 실제로 일종의 시제품을 집에 있는 다리미를 뜯든지 뭘 하든지 해서 아니면 주변에 손재주 좋은 사람 아니면 순돌이 아빠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에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때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이거 빨리 제품화해서 팔아라. 그러면 아까 창업지원기관 같은 데 가서 일종의 시제품 만드는 지원 기금 같은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창업하시면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지원 것도 있거든요. 그런 돈 좀 받아서 시제품 만들어서
처음에 한두 개 팔아보는 과정을 거치면 그러다 그게 그까지 검증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미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등록하고 상표 등록해 놓은 게 굉장히 보호 장치가 돼서 초반에 이렇게 알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진 않아요. 물론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일단 재미는 있어요. 그 만드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이디어 낼 때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계속 시도하다 보면 결국은 성공할 만한 아이템을 결국은 찾게 되죠. 꾸준히 하시면 저는 뭐 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예, 대면에서 참석하신 분들 질문은 정리를 하고요. 혹시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학우님들 중에서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손 한 분 드셨는데요. 예, 지금 손 드신 학우님 그 음성 켜시고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희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추천해 주실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할 만한 쉬운 서적 같은 거. 전 책은 좀 개인적으로도 노안이 있어서 잘 안 읽는데 책보다는 진짜 요즘은 제일 좋은 정보가 유튜브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최대한 유튜브에서 그냥 뭐 아이템을 치시고 뭐 하셔도 좋고 창업 관련한 이렇게 검색어를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굳이 눈 아프게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책은 권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유튜브나 제가 볼 때 유튜브가 가장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책보다는 그 비대면으로 하면은 유튜브 창업이 좋고 직접 대면으로 하시려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지역마다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든지 그런 창업 전문기관을 찾아가셔가지고 조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다음 창업 특강을 한번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 이것으로서 창업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경력개발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우리 학우님들의 경력개발에 관한 지원 업무, 그다음에 창업하고 취업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준비해가지고 우리 학우님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서 내려오셔가지고 또 긴 시간 동안 예정 시간을 넘겨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영덕 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업특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